이해가 왜 안 돼? 내 돈 어디 갔어? 내 1억 5천만 원 어디 갔냐고, 이 미친년 같고.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의사입니다. 연봉은 수억 원에 달하지만 시댁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죠.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제가 팔자가 사납다느니 재수가 없다느니 하며 저주를 퍼붓곤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는 시누이의 사치와 남편의 무능함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새로운 사돈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재수 없는 놀케인 저를 결혼식에서 숨기려 했을 때 저는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갈 수 없다면 제 돈도 갈 수 없는 법이죠. 이번에는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봐 줄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카드는 두고 몸만 나가. 그 말은 예고도 없이 날아든 따귀처럼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현관의 센서 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엉망진창이 된 제 꼴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제 손에는 병원 식당에서 방금 포장해온 특전 복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시어머니가 죽이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8시간에 걸친 신경외과 수술을 마치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40분이나 줄을 서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얇은 비닐봉지를 통해 전해지는 죽의 온기는 아직 따뜻했지만 제 손끝은 영안실에 밤새 갇혀 있었던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3년 동안 뒷바라지해온 시누이 김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300만 원짜리 실크 로브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 가족 카드로 긁은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막 인테리어를 마친 대리석 현관장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때 갖다 버리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새언니, 내 말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 김미영은 방금 프렌치 네일아트를 받은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말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정확히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결혼식, 우리 김씨 집안의 대사잖아. 그쪽 집안 알지? 서울대 출신의 뼈대 있는 학자 집안인 거, 사돈댁 하객들이 전부 교수님의 국회의원들인데 우리 집에 부모도 없는 고아 며느리가 가족 사진에 떡하니 박혀있으면 쳇, 솔직히 좀 재수 없잖아. 고아. 그 두 글자가 녹슨 대모처럼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처를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장시간 수술 후 찾아오는 후유증이 지금은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제가 10분만 늦게 귀가해도 날 굶겨죽일 작정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는 지금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제 연말 보너스로 낡은 천 소파를 갖다 버리고 사들인 그 소파 위에서 말이죠. 그녀는 내일 결혼식을 위해 비싼 금박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막말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스크팩 밑으로 웅얼거리는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이 말이 맞다. 예,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사돈댁이 워낙 전통을 따지는 집안이라서 그래? 내 출신이 뭐 의사라고는 하지만 근본이 없잖니. 내일은 그냥 오지 마라. 괜히 친척들한테 내 부모 없는 거 설명하다 보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근본이 없다. 매달 1,500만 원의 생활비를 상납하고 시아버지가 남긴 도박빚을 다 갚아주고 이 집의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심지어 내일 있을 김미영의 혼수까지 제 손으로 다 해준 뒤에 돌아온 평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격렬한 분노가 뒤섞인 생리적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메스를 든 외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피가 낭자한 현장에서도 절대적인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전복죽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닐봉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훈 씨는요? 제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쇳가루가 섞인 듯 거칠고 서늘했죠. 이것도 그 사람 뜻인가요? 오빠야, 당연히 날 위해서지. 김미영은 짜증스럽다는 듯 눈을 흘기더니 제 앞으로 손바닥을 쫙 펴서 내밀었습니다. 빚쟁이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자세였습니다. 아, 됐고. 시간 없어. 오빠가 언니 이번에 분기 성과금 받았다던데 카드 내놔. 내일 호텔 잔금도 아직 안 치렀고 신랑 측 하객 답례품도 결제해야 돼. 오빠가 그냥 언니 카드로 긁으래. 자기 결혼 선물 퉁치자고. 결혼 선물로 퉁치자고. 아내의 피땀 어린 돈으로 오빠 노릇을 하겠다는 거군요. 화려한 화장 뒤에 탐욕을 감추지 못하는 김미영의 얼굴을 보자 제 기억이 제멋대로 과거로 튕겨나갔습니다. 3년 전 김지훈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늦가을 밤이었고 저는 병원 당직실에서 차갑게 식은 김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지훈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었죠.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성아, 자기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우리 집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우리 엄마가 자기 친정엄마고 미영이가 친동생이야. 평생 자기 외로움 내가 다 채워줄게. 그때의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드디어 이 차가운 도시에 내 편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도려내는 녹슨 메스처럼 그 얄팍한 온정의 껍질을 잔인하게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피난처는 사실 거대한 빨대였을 뿐입니다. 저는 수술 도구를 씻고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지에는 흠집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닌 평범한 금반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살림은 아껴야 잘 산다고 해서 바보같이 동의했던 그 반지였죠. 그런데 내일 김미영의 손가락에 끼워질 반지는 2캐럿짜리 최상급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척추를 타고 섬뜩한 한기가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기는 곧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썩은 조직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본체가 죽습니다. 저는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가죽 카드 지갑이 닿았습니다. 빨리 좀 줘. 나 드레스 가봉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김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과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그들이 가장 익숙해할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카드 지갑에서 짙은 남색 신용카드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급여 통장의 가족 카드이자 이 집 식구들이 무한 리필 요술 램프처럼 여기는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김미영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썩은 고기를 발견한 독수리처럼 말이죠. 그녀는 제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어찌나 거칠게 가져갔는지 손톱에 제 손가락이 긁혀 따끔거릴 정도였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그녀는 카드에 키스하는 신용을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언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일 언니는 안 오지만 친척들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게. 병원에 급한 응급 환자가 생겨서 못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언니 체면까지 생각해 준다니까? 시어머니도 그제야 마스크팩을 떼어내며 거들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카드 뒀으면 얼른 가봐라. 오늘 지훈이도 안 들어온다. 호텔에서 사돈이랑 술 한잔한다고 했어? 병원으로 가든 찜질방에서 자든 아무튼 집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보면 심란하니까. 저는 카드를 쥐고 희희낙낙하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진행자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뜯은 명품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 샤넬 브로치 모두 내일의 체면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죠. 이 집안의 공기 한 줌, 물건 하나, 심지어 벽지 무늬 하나까지 제 피와 땀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악에 바친 절규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혼탁했던 머릿속이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죽, 식기 전에 드세요.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컥. 묵직한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층에 한 세대만 사는 이곳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찬 공기가 들어오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눈부신 빛이 창백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밤 11시 42분. 저는 주거래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손가락이 분실 신고 및 정지라고 적힌 붉은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방금 김미영에게 준 그 카드. 사실 3일 전에 제가 분실을 이유로 이미 은행 창고에서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폐기하지 않았기에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뿐 그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메뉴를 눌렀습니다. 김지훈 명의로 된 공동계좌관리 페이지였습니다. 이름만 남편 명의일 뿐 들어있는 돈은 10원 한 장 빠짐없이 제 월급 통장에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내일 있을 그 성대한 결혼식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모아둔 자금줄이었습니다. 잔액은 정확히 1억 5천만 원. 제 손가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 하는성, 본인, 비밀번호 입력, 지문 인증.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이 순식간에 0원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복수의 쾌감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어서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네, 한 선생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박 변호사의 냉철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변호사이자 제가 예전에 수술해드렸던 환자의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접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수술 계획을 브리핑할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소장, 준비되셨나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사기 결혼 및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착취에 대한 증거 보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외도 증거 말입니다만 흥신소 쪽에서 방금 따끈따끈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발리에서 찍힌 건데 아주 선명하더군요. 발리. 보름 전 부산으로 출장 간다던 김지훈은 발리에 있었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기 전 짐을 싸달라며 보채던 모습, 명품 셔츠를 다려달라고 떼를 쓰던 그 역겨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의사 가운 안에 입은 낡아서 보풀이 인 스웨터. 이게 수석으로 졸업하고 천재 외과 의사라 불리던 하는성의 모습이라니? 거울 속 여자는 영혼을 다 빨린 껍데기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공동재산 빼돌린 거 말고 저와 김지훈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 가족카드, 전부 긴급 지급 정지 신청해주세요. 사유는 도난 및 부정사용 의심으로요. 전부 다 말입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면 내일 결혼식은?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보다는 은밀한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네, 전부 다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지하 2층 주차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고아라서 재수없는 존재라서 싫다잖아요.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며 느껴지는 무중력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보여줘야죠. 그 재수 없는 고아의 돈이 없으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 고고한 장반 가문의 체면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일요. 저는 거울 속에서 점차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가는 제 눈동자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당직이라서요. 바빠서 결혼식 같은 건 갈 시간이 없네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찬 공기가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며 7년 된 국산 중고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지훈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작년에 사준 포르쉐 카이엔인데 말이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지만 히터를 틀지 않았습니다. 이 냉기가 저를 깨어있게 할 테니까요. 저는 엑셀을 밟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화려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내일이면 저곳은 생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의 불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은 동화 속 세상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결혼식장이었죠.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니가 이 결혼식을 위해 가장 비싼 로열 황실 코스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하객 1인당 10대만 30만 원 49개의 테이블이 홀을 가득 채웠고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샴페인 타워와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생화가 테이블마다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제 휴대폰 화면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병원 응급실 옆 휴게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다 식어 빠진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고 혀끝에는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휴게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마치 죽어가는 벌레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맹렬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웅쿵쿵.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벌써 12번째 전화였습니다. 그전에는 김지훈에게서 20통, 김미영에게서 15통이 왔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이 켜졌다가 꺼지고 다시 켜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전화기 너머에 아비규환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신부 대기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잔금을 요구할 시간이겠죠. 아니면 호텔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와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식대 보증금을 먼저 결제해달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김미영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분명 어젯밤 제게서 뺏어간 그 카드를 자신만만하게 꺼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면서 우아하게 종업원에게 건넸겠죠. 그 다음은요. 카드 단말기에서는 날카로운 삑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거래 불가 혹은 도난 분실 카드라는 메시지가 떴겠죠. 그녀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비명을 지르며 김지훈을 불렀을 겁니다. 김지훈은 지갑을 열어 자신의 골드카드, 블랙카드를 꺼냈을 테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모든 카드가 예외 없이 지급정지 상태라는 것을. 구름 위를 걷다가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공포, 수백 명의 하객들과 그 잘난 사돈댁 앞에서 알몸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수치심. 생각만으로도 꽉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한 선생님. 휴게실 문이 열리고 인턴 이 선생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데 바로 수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조소는 사라지고 다시 냉철하고 전문적인, 어쩌면 조금은 차가운 외과 의사의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알겠어.
3번 수술실 준비해. 바로 갈게.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 가운의 깃을 정돈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휴대폰은 여전히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뜬 이름은 남편 지였습니다. 어두운 휴게실 안에서 번쩍이는 휴대폰 불빛이 마치 구조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손을 뻗자 이 선생은 제가 전화를 받으려는 줄 알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지 하나로 가볍게 휴대폰을 뒤집어 액정이 차가운 바닥을 향하게 엎어버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관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해졌습니다. 가자. 저는 이 선생을 지나쳐 수술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저 위선적인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든 그 성대한 잔치가 어떤 난장판이 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 전쟁터는 수술대 위니까요.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수술은 꼬박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술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창밖에 서울이 네온사인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로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엎어두었던 휴대폰은 이제 잠잠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드디어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배터리가 3% 남았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 148통. 읽지 않은 문자 320개. 저는 무심하게 문자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문자는 오전 10시 김미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새언니, 카드 왜 안 긁혀? 비밀번호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빨리 전화 받아. 메이크업 원장님 기다리시잖아. 10분 뒤. 야, 하는성. 너 일부러 그랬지? 전화 받으라고. 나 엿먹일 작정이야? 낮 12시, 결혼식이 시작되어야 할 시간에는 발신자가 시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당장 돈 들고 튀어오지 못해? 사돈어른 얼굴 굳어진 거 안 보이냐?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아가, 엄마가 잘못했다. 너 바쁜 거니? 문자 보면 제발 전화 좀 다오. 호텔에서 결제 안 하면 시작 못하게 막고 있어. 손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제발 부탁이다. 오후 2시, 김지훈의 문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성아, 장난 그만 쳐. 너 섭섭했던 거 알아. 지금 바로 이체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빨리. 경찰 왔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그거 내 돈이야. 죽여버릴 거야. 하는성,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10분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내용은 제 눈썹을 꿈틀거리게 했습니다. 강남 경찰서입니다. 김지훈 씨가 호텔 내 소란 및 사기 혐의, 고액 식대 지불 거부로 임의동행 중입니다. 귀하를 신원 보증인으로 지목하여 연락드렸으니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튕겨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기. 그들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탈의실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물함 위에 물컵이 흔들릴 정도로 거친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헝클어진 머리,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핏발 선 눈으로 씩씩거리는 남자. 김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을 머리카락은 까치집을 지은 듯 엉망이었고 값비싼 맞춤 정장은 단추가 2개나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흰 와이셔츠에는 붉은 얼룩이 큼지막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끼얹은 와인 자국이거나 혹은 김치 국물일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가슴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이 헐떡거리며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의료진 탈의실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하지만 김지훈은 보안요원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그 가식적인 다정함도 평소의 무심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발가벗겨진 저기와 증오였습니다. 한은성. 그가 이 사이로 제 이름을 갈아 씹듯 내뱉었습니다. 마치 사포로 긁는 듯한 쇳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3%밖에 남지 않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수술대에 섰을 때보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제 모든 것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낯선 타인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볼일이라도? 제가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여자 탈의실입니다. 나가주시죠. 볼일. 김지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갑자기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볼일이냐고 물었어? 내가 내 카드를 정지시키고 돈을 몽땅 빼돌려서 호텔 지배인한테 개처럼 붙잡혀 수백 명 앞에서 망신당하게 해놓고 미영이 결혼식을 서울 바닥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볼일이냐고 물어? 그가 맹렬한 기세로 한 발짝 내디디며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보안요원이 재빨리 그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이거 놔. 저 미친년이. 저게 내 마누라라고. 내가 오늘 전현을 죽여버릴 거야. 김지훈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침을 튀겼습니다. 복도에는 어느새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까지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한 선생님 아니야? 저 미친 남자는 누구래? 남편이라는데. 이 난장판 속에서도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그러진 김지훈의 얼굴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설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리의 인피니티 풀에서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 행복하게 웃던 그 얼굴 말입니다. 그때 그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고작 배추 몇 포기 값을 아끼려고 시장 바닥에서 아주머니와 흥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지훈 씨.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복도를 가르고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으니 잘 됐군요. 저는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저는 보안요원의 어깨 너머로 다가가 그 봉투를 김지훈의 가슴팍에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툭 쳤습니다. 이게 뭐야? 김지훈은 멍하니 반문하며 발버둥 치던 몸을 멈칫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던 설명도 들어있고 봉투는 밀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봉투 입구가 벌어지더니 사진 몇 장이 팔랑거리며 병원의 하얀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와 상간녀가 호텔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 가족 카드로 그 여자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사준 영수증 내역이었죠. 세 번째는 그가 인터넷 도박으로 날린 거액의 빈문서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헐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김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횃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분노는 찬물을 끼얹은 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허리를 굽혀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한 상태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은성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비굴한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보안요원님, 이 사람 좀 끌어내주세요. 병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오늘 그를 처음으로 등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결별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등 뒤에서 김지훈의 절규와 질질 끌려가는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고 가운을 벗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옷걸이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뒤늦은 탄력감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풀코스 마라톤을 막 완주한 뒤에 찾아오는 영혼까지 소진된 듯한 기진맥진함이었습니다. 탈의실 문이 닫히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멱다는 소리 같던 김지훈의 비명이 차단되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적막해졌고 좁은 공간에는 제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철제 사물함 문을 타고 주르륵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 타일의 냉기가 얇은 정장 바지 너머로 살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사진을 던질 때만 해도 바위처럼 단단했던 손이 지금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요. 오히려 뜬금없이 3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 튀어올랐습니다. 김지훈에게 번듯한 예물시계 하나 채워주겠다고 석 달 내내 점심을 굶어가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손목에 채워주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었죠. 은성아, 손이 왜 이렇게 차? 앞으로는 내가 평생 따뜻하게 잡아줄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때 느꼈던 그 온기는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전 마지막으로 수온을 체크하던 악마의 손길이었나 봅니다. 우웅. 벤치 위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병원 간호사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였고 그 아래에는 링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대박. 이거 한 선생님 시어머니 아니에요? 강남 호텔 로비에서 난동 부리는 영상.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저는 링크를 눌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배경은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평소에는 찻잔 하나를 들어도 새끼손가락을 엣지 있게 펴며 고상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맞췄다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은 채 마치 시장통의 왈패처럼 대리석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거 불법 감금이야.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내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다녀. 내 며느리가 대학 병원 의사라고. 나 돈 많아. 돈 썩어나게 많다고.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못 가게 막아?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며 옆에 있는 무리를 비췄습니다. 김미영은 수천만 원짜리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치맛자락은 검은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면사포는 찢어져 엉망이었습니다. 공들인 신부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되어 검은 도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말 좀 해봐. 이거 다 오해라니까. 하지만 그 잘난 학자 집안 출신의 신랑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김미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신랑 옆에는 교양 넘친다던 그 교수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짓던 사돈어른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마치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를 보듯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사돈어른의 차가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천박해서 못 봐주겠군요. 재벌가는 무슨 전부 사기극이었어. 밥값 낼 돈도 없으면서 의사 집안 흉내를 내? 여보, 경찰 불러요.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입니다. 사기. 그 두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김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얄팍한 자존심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영상은 시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뚝 끊겼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강제로 들어 올려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싼 한복 치맛자락이 발에 밟혀 찢어지면서 볼품없는 속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끄자 화면은 다시 암전되었고 그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발미대 때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보는 건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극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남은 서늘하고 고요한 황량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물함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척추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밴 흰 가운을 벗어 던지고 제 코트로 갈아입었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습니다. 청소부 몇 명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쓸어 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군거림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들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서울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한 대형 로펌 사무실. 갓 내린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를 통과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한 선생님, 최종 판결문입니다.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주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서류 위에 찍힌 선명한 붉은색 법원 직인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마치 오늘의 날씨를 묻듯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처참합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혀를 찼습니다. 남자 쪽, 그러니까 김미영 씨의 전 약혼자 집안에서 혼인 빙자 사기 및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요.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금융거래 내역 덕분에 김씨 집안의 자산이 전부 허구였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법원은 김씨 측의 예식 비용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커피에 뜨거운 김을 후 불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은 되나요? 당연히 없죠.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지훈 씨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이미 연체로 정지됐고 발리에서 함께 돈을 펑펑 쓰던 그 여자는 김지훈 씨가 빈털털이라는 걸 알자마자 남은 현금을 싹 긁어서 야반도주했답니다. 빚을 갚으려고 포르쉐를 금매로 내놨지만 워낙 할부가 많이 남아있어서 은행이자 갚기에도 모자랐고요. 그럼 집은요? 전세 보증금 말입니까? 그건 애초에 선생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전액 선생님께 귀속되었습니다. 그 세 식구는 지난주에 집주인한테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혹은 통쾌함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커피잔을 받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맑은 파여름이 났습니다. 성북구의 한반지하 방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병원 난동 사건과 기존의 도박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번듯한 직장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김미영 씨는 파혼 소동이 워낙 크게 나서 이 바닥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박 변호사는 말을 잇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써온 제 이름, 하는성 세 글자를요.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비현실적일 만큼 파란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수를 갈까 해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으로요. 생활비 아끼느라 포기했던 풍경들도 보고 시댁 뒷바라지하느라 미뤄뒀던 공부도 실컷 하고 싶네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로펌 빌딩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캐시미어 코트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원래라면 김지훈의 생일 선물을 샀을 돈으로 오롯이 저를 위해 장만한 옷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다시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고 상점마다 흥겨운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후 후원하기 시작한 보육원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이었죠. 그곳은 한때 제가 자랐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군고구마와 붕어빵 굽는 달콤한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연말 모임이나 새해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가 축제 분위기를 찢고 들려왔습니다. 비켜요. 좀 비켜. 사람들 뒤편에서 걸걸하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이 굽은 노파 한 명이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남들이 버린 종이 박스와 빈 페트병,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짐을 너무 높게 쌓은 탓에 노파는 허리를 기역자로 꺾어 땅에 거의 닿을 듯한 자세로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낡은 패딩 점퍼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검은 손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노파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지 리어카가 휘청하더니 쌓아둔 박스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노파는 허둥지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동상에 걸려 벌겋게 튼 손으로 박스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막는다며 혀를 차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스를 줍는 그 손을 응시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금이 다 벗겨져 거무튀튀해진 싸구려 반지였습니다. 제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압니다. 3년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돈을 아끼느라 비싼 걸 못해드리고 사드렸던 반지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런 싸구려 길바닥 물건을 선물이라고 주냐며 구석에 집어 던졌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그녀의 몸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박스를 줍던 노파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과 때로 얼룩진 얼굴, 탁하고 비굴한 눈동자. 하지만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흐릿하던 눈동자에 섬광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탐욕이었습니다. 은성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쇳가루를 삼킨 듯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일어나려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에 묻은 더러운 눈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허우적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묻은 손을 뻗어 제 코트 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기세였습니다. 은성이 맞지? 나다. 나야. 지훈이 애미다.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지며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은성아, 우리 꼴 좀 봐라. 지훈이는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다 허리를 다쳤고 미영이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너 착하잖아. 너 원래 마음 약하잖아. 우리 버리지 않을 거지? 응. 주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고 세련된 도시 여성. 그리고 악취를 풍기며 비굴하게 구걸하는 폐지 줍는 노파. 이 강렬한 시각적 대비에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그걸 노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살려다오. 고기 반찬 한 번 먹게 적선 좀 해다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금박 팩을 붙이며 저보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여자. 결혼식 전날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재수없는 고아라고 저주를 퍼붓던 여자. 제 마음 깊은 곳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죽은 호수처럼 작은 파문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조롱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을 걷다 마주친 기이하게 생긴 돌멩이나 바람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존재할 뿐,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생물. 저는 몸을 살짝 틀어 제 코트 끝자락에 닿으려던 그녀의 더러운 손을 피했습니다. 마치 길가에 고인 흙탕물을 피하듯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서늘했고 예에 발랐지만 철저히 타인을 대하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두세 개를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노파의 통곡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쪽을 모릅니다. 저는 공기를 보듯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길 좀 비켜주시죠. 통행에 방해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그녀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꼬드득, 보드득. 하이힐이 눈을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은성아. 한은성.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천벌 받을련. 내가 사람이야. 그 목소리는 찬바람을 타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곧이어 쏟아지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거리의 흥겨운 캐럴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위에서 눈송이는 순식간에 녹아 투명한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저만치 앞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새로 들어온 인턴, 요즘 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해오는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여기요. 그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보다 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고 현관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한은성은 그 늦가을 밤에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은성입니다. 저는 차를 향해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쓰레기들은 그저 겨울의 진창 속에서 영원히 썩어가도록 내버려둔 채 말이죠. 끝.